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4명 추가됐습니다. 다시 300명대인데요.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 코로나 집단 감염은 이 방역 불감증에서 빚어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숙사 한 방에는 7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도 함께 생활했고요. 일부 층은 샤워실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지하 식당에는 칸막이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선교회는 대전을 비롯해 전국의 교육시설 23곳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확산을 막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이제는 에너지 자립이다 시간입니다. 에너지 사업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2부는 이슈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놀이 문화가 밈이란 문화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소비 키워드가 됐습니다. 밈 문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됐는지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이제는 에너지 자립이다 시간입니다. 에너지 자립과 분산 에너지 정책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탓일까요? 이런 에너지 사업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우려가 이야기되는지 각각의 민원 사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김의경 전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에너지와 관련된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도 잘 들으시고 힌트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 인근, 그러니까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 가까이에 나눠서 설치하는 규모가 작은 발전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꽤나 어려운데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하이브리드 전원, 2번 분산형 전원, 3번 양방 전원, 4번 집중형 전원. 예.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 가까이에 나눠서 설치하는 규모가 작은 발전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힌트 있을까요? 네. 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인 듯 합니다. 예. 힌트는 모여있는 무리들을 나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예. 오늘 방송 내용을 잘 들으시면 정답을 찾기가 쉬울 듯 합니다. 예. 본부장님, 죄송합니다만 너무 어려운데요? 힌트가? 그래요? 그러면은, 대규모 바닷가의 발전소들을 있는 것들을 집중화돼 있는 것들을 여러 곳에 나눠서 생각하고 또 한편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좀 나눈다. 어떻게 하면 나누는 것인가라는 용어를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기 1번 하이브리드 전원, 2번 분산형 전원, 3번 양방 전원, 4번 집중형 전원이고요. 모여 있는 것을 나눈다. 이런 본부장님의 힌트였습니다. 혹시 맞추신 분께는 에너지 관련 선물 같은 건 없습니까, 본부장님? 에너지 관련 선물들은 본인들이 실천하실 수 있는 에너지력 실천 요령들을 안내시킬 수 있고요. 예. 또 한편 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홍보물들을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예.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지역 본부가 있기 때문에 지역 본부들을 찾아가시면은 좀 좋은 홍보물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무하셨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한국에너지공단은 1973년에 있었던 제1차 국제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에너지 수요 관리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1980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예. 주요 하는 업무로는 산업과 건물, 수송 부문들의 에너지 절약 활동하고 예. 가전기기와 사무용 기기, 산업용 기기들의 효율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집단일 사업의 확대 보급과
보일러 등 그 위험한 기기들의 안전관리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예.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그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예. 또 기후변화 대응 업무 또 한편 에너지 복지 등의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네, 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예. 그 산업, 건물, 수송, 효율 인증, 신재생에너지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예. 산업체와 건물에서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듯이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고요. 예. 건물의 부문에서는 그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제도와 뱀스 국내 표준 제정, 그리고 스마트 시티 개념을 도입하여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예. 또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기기의 효율 등급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고요. 예.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는 국내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제와 예. 탄소 인증제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그 집단일 사업과 스마트 시티 사업의 매력을 좀 많이 느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고요. 예. 집단일 사업과 스마트 시티는 국내 전력 수급 대책과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 또 한편 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참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본부장님께서도 네. 사실 그 주민들은 에너지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인근 주민 등의 민원도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예. 그 민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 도심 지역에 설치되는 열병합 발전소나 연료 전지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때에 예. 그 다소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불편함을 없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발전소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그 주민 수용성, 즉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민원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수서역 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도 민원이 좀 있었잖아요. 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환경을 해친다거나 그런 위험도 없을 것 같은데 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까? 네. 그 모든 국민들께서는 예. 에너지 시설의 설치에는 모두 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나와 연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예. 그러나 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민과 함께 공감하면서 예.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수서역 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소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수서역 주차장 그 태양광 발전소는요. 서울시민협동조합연합회가 예. 주차장 부지를 임대를 해서 발전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동조합연합회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인허가 관청인 강남구청에 신청을 하였는데 강남구청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서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뭔가 이게 그 주위 환경을 저해하고 경관을 해친다 이런 겁니까? 강남구청 입장에서는요? 네. 그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의 뭐 그 경관이라든지 전자파라든지 빛 반사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들인데요. 예. 여기에서 나타난 전자파 문제와 빛 반사 등의 피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접하는 문제들이고요. 아주 적은 양으로서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예. 전자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TV라든지 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경관 저해의 문제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 최근에는 그 태양광 설비들을 디자인적 요소를 겸비해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 한편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게 되면은 하절기에 그 태양에 의해서 차량 내 온도가 그 엄청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그 해결할 수 있고요. 동절기에 눈이 쌓이는 것들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서역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 문제는 협동조합 연합회 측하고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로 소통을 하면서 예.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공청회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하셨던 집단 에너지나 산업 에너지, 수송 건물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합니까? 네. 집단 에너지에 대해서는 발전소를 건설 시에 그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예. 또 한편 건설 시 나타나는 뭐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산업 부문에서는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많이 투자를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시설 설치할 여력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애로 민원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예. 건물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건물들이 대부분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또 수송 부문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 수소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각 지방자치자체들이 수소 스테이션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그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 한편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태양광에 대해서 전자파와 빛반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 예. 풍력 발전의 경우는 그 일부 소음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집단 에너지에 대해서 유해 물질 배출 우려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퀴즈 관련해서 답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0254번님 정답 분산형 전원, 6400번님 분산, 2520번님 분산형 아닐까요? 저 선물 주세요라고 하셨고요. 4306번님 선물은 없다는 거네요. 정답은 2번 분산형입니다. 7479번님 정답 2번 분산형. 힌트에 나눈다고 했으니 나눌 분으로 알 수 있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실천이겠죠. 우리 모두 실천해요라고 또 좋은 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퀴즈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 인근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 가까이에 나눠서 설치하는 규모가 작은 발전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하이브리드 전원, 2번 분산형 전원, 3번 양방 전원, 4번 집중형 전원입니다. 힌트 한 번 더 주실래요, 본부장님? 힌트를 드리면은 우리가 어릴 때 배워온 그 수학 기호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용어인데요. 예. 학생들한테 어린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본부장님 점점 힌트 주실 때마다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뭔가 이렇게 뭉쳐있는 걸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힌트를 잘 주셨어요. 자, 분위기 좀 바꿔봐서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좀 거부하는데 이런 시설들을 가까이 지으려고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또 주민들의 거부감도 줄이면서 에너지 자립, 그러니까 에너지 지역 분권화를 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네,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내가 쓰는 에너지의 일부는 내가 생산해서 써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공동체적인 구성체를 만들어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면서 추진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분권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은 이후의 진행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후의 조율 과정을 가지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추진 주체들은 그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설명회나 또 한편 그 찬반 토론회 등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필요성을 나누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에너지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소비자, 그러니까 전기가 사용되는 대도시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재임 중에 도심의 열병합 발전소에 사용되는 열 에너지 분야의 환상 배관망을 기한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네, 지금 수도권에는 그 여러 개의 지역 난방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의 인천 검단에서부터 일산, 목동, 수서, 판교, 분당, 수원, 안산, 시흥을 거쳐서 다시 인천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과거에 사업자 간의 열거래를 통하여 발전소의 가동 시간을 줄이고 IT 기기들을 활용해서 최적화함으로써 서로가 에너지 비용을 줄여나가자는 판단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현재는 마곡 열병합 발전소와 부천 열병합 발전소 간 열거래와 같이 인근에 있는 사업자들 간의 열거래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시키면은 미래에는 아마도 모든 사업자들끼리 열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전소 가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큰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정답을 좀 발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 인근,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 가까이에 나눠서 설치하는 규모가 작은 발전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하이브리드 전원, 2번 분산형 전원, 3번 양방 전원, 4번 집중형 전원. 본부장님, 그 정답 소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2번 분산형 전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의경 전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법제처와 함께 알아둬야 손해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자, 오늘은 타인에게 욕설이나 비방을 했을 때 적용되는 모욕죄에 대한 내용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럼 오늘도 사연부터 만나보죠. 여느 때와 같이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112 신고가 들어와 곧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신고 현장에 가보니 술에 잔뜩 취한 손님이 식당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욕설을 퍼부으며 식당 안에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집기까지 부수고 있었는데요. 문제의 손님을 식당 앞으로 끌어내면서 제지하자 그 손님이 제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물론이고 인근 상인들까지 보는 앞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 수치심까지 느꼈는데요. 하지만 그 손님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반복한 것일 뿐 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제게 욕을 한 그 손님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리 술에 취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1번 모욕죄에 해당된다. 2번 예.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저는 이거는 정답 알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틀려왔는데. 예. 경찰관이 아무리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욕설을 당했다면 이게 모욕죄 아니겠습니까? 1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모욕죄에 해당된다입니다. 예. 네,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법 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해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한 행위는 단순히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를 넘어서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현장에 있는 식당 손님이나 인근 상인 등 여러 사람이 있어서 이에 대해 공공연하게 전파시킬 가능성도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수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 문제의 손님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정도를 넘어서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을 정도의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찰관 개인을 향해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한 행위는 단순한 그 감정 표출이 아니라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모욕죄가 성립한다였고요. 그러면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겠습니까? 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의 모욕죄 성립 요건을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모욕성, 두 번째 특정성, 세 번째 공연성입니다. 다시 1번 모욕성, 2번 특정성, 3번 공연성이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모욕성은 말 그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인 표현 행위를 의미하고 두 번째로 특정성은 그 모욕적인 말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특정이 되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모욕 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이 세 가지 기준을 잘 알아두시면 생활 속에서 접하는 갈등 상황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노를 잘못 표출하면 또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성립 여건이 있는데요. 1번 모욕성, 2번 특정성, 3번 공연성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그 생활 속에서 접하는 갈등 상황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데 오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이었습니다. 이전 시간에 2056번님께서는 선물 안 주신다고 해서 정답 안 보냅니다. 종교단체들은 제발 분산 좀 해주세요. 곧 설도 돌아오는데 가족들 만나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해서 종교단체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금만 방역수칙 잘 지켜서 올 설에는 가족들이 좀 모두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안 주신다고 해서 정답 안 보내셔서 제가 담당 PD에게 좀 건전지라도 좀 가져와라, 좀 주자라고 했더니 담당 PD가 또 개인적인 재량으로 선물을 바로 좀 드리겠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고향 계신 부모님께 커피 선물하라고 원두 컵 세트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선물이 있었네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이슈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소비 키워드로 자리 잡은 밈 문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됐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11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올해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해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계획대로라면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생활 방역만으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게 된다고 하네요. 11월이면 정말 끝이 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0%로 집계됐습니다.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코로나19 여파가 상당하군요. 자, 그런데요. 이게 너무 절망만 할 일은 아닌 게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이 마이너스 4%대라고 하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선방한 거라고 하네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G7 수준에 진입했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도 수치가 말해주는 것처럼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신 경제인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든 분들 작년 한 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6입니다.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그 지자체의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월세 시세가 투명하게 공개돼서 관심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임대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꼽은 숫자는 2천억 원입니다. 네,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인수한다고 하는데요. 이 인수 가격이 약 2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평소 스포츠 애호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야구단 운영에 대해 큰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SK 와이번스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4차례나 거머쥔 명문 구단인데 와이번스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기대가 되고요. 그나저나 어제 많은 누리꾼들이 새로운 팀 이름은 이마트 쓱번즈 어떠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가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전 세계에 샌더스 밈 현상이 등장했는데요. 샌더스 의원의 사진을 영화나 만화 장면은 물론 각종 상황에 합성한 패러디 사진이 일명 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싸이와 함께 춤을 추는 샌더스 의원, 김장 현장에 앉은 샌더스 의원 등의 합성 사진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전에는 장난으로 치부되던 인터넷 놀이 문화가 최근 밈이란 문화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소비 키워드가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왜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즐기는 밈 문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디지털 문화심리학자인 이승윤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까? 예, 사실은 요즘은 워낙 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밈은 좀 어려운 영어 단어이긴 합니다. 미메시스라고 하는 일종의 모방을 뜻하는 영어 단어와 그리고 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유전자라고 불리는 진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된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이제 쉽게 쓰는 언어인데 이미 뭐의 약자야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어떻게 보면 유전자 쪽으로 잘 알려진 작가분께서 70년대 쓴 단어가 이제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뜻은 일종의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따라하는 거죠. 모방하는 건데 모방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진에 쌓이는 거고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모방이 문화로 자리 잡은 현상을 말하는군요. 그렇죠. 과거 같으면 이제 뭔가 이야기를 듣고 구전하는 형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뭔가 내가 들었던 뭔가 흥얼거리던 노랫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야기들이 이제 전달이 되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제 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밈이 뭐야 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 것 같습니다. 앞서 샌더스 밈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몇 가지 밈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지난해 유행했던 1일 1강 얘기하면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참 작년에 1일 1강 정말 너무나도 히트를 많이 쳤죠. 대표적인 아마 일반인들이 많이 하실 수 있는 밈 현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사실은 이제 B라는 굉장히 저희들 세대는 유명한 가수가 2017년도에 이제 발표한 노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2017년도에 발표했을 때는 아무한테도 관심을 못 받던 노래가 깡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2019년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계속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뮤직비디오라든지 B의 노래를 대부분 사람들이 다 비난을 했었거든요. 춤이 너무 이상하다. 노래가 너무 현실과 맞지 않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 한 여고생이 괴상한 이제 옷을 입고 그 춤을 따라 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가사 자체가 재밌다 보니까 그리고 춤 자체도 이제 그렇게 여고생이 우스꽝스럽게 추다 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따라 추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밈 현상이 만들어졌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보면
레거시 미디어죠. 어떻게 보면 놀면 뭐하니에 이제 김태호 PD가 잘 이제 TV 형태로 이제 끌어올린 거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B 가수분이 굉장히 쿨하게, 만약 이걸 굉장히 싫어하셨으면 이렇게 전체적인 밈 현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건데, 나는 1인 2강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놀던 친구들이 오히려 이제 더 폭발적으로 이제 반응을 한 거죠. 왜냐면 이제 본래 원료를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티 이제 가수가 이제 되게 쿨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밈이 좀 그냥 재밌게 이렇게 저희들이 좀 유의적으로 가지고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그 야인시대 드라마 그 배우 김영철 씨의 대사도 있잖아요. 4달러 이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씨, 그다음에 타짜에 나오는 김웅수 씨의 이제 묻고 더블로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거의 야인시대나 이 타짜는 굉장히 옛날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2020년대 이게 유행하는 이유가 그게 재밌으니까 누군가 이제 발굴을 해내는 거죠. 누군가 발굴해내서 그걸 짤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짤로 만드는 것들을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짤을 같이 만들기 시작을 하면 밈이라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굉장히 퍼지다 보면 뜬금없이 20년, 30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게 밈 현상의 굉장히 좀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밈 현상을 그냥 듣기만 했다가 오늘 이제 전화 연결이 있으니까 저도 어제 살짝 좀 알아봤거든요. 밈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예측이 불가능하다.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떠버리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좀 콘텐츠 자체가 유동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홍수 씨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묻고 더블로가 때문에 재작년에 이제 CF를 많이 찍으실 텐데 본인 전혀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TV 같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전파하는 형태가 이제 주로 밈이 많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 밈은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누구라도 이제 그 밈 현상의 단초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고등학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B의 1인 2강은 여고생이 만든 거거든요. 내가 그냥 고등학생인데 좋은 아이템이 있고, 내가 그냥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발굴해서 찍어서 그냥 유튜브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틱톡 같은 데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밈을 만들어낼지가 예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트렌드로 읽어내거나 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탕수육 부먹 찍먹에 이은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민트 초코에 대한 호불호를 따지는 또 논쟁이 등장을 하면서 민초단이란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좀 사실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이게 의미가 있는가 싶은데, 이런 논쟁도 밈과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거의 20대, 30대만 하더라도 민초단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 민트 초코 좋아해, 안 좋아해? 이제 질문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막 좋아한다 그러면 너는 나랑 결이랑 비슷한 사람이고, 싫어한다 그러면 안 맞는 사람. 이게 되게 예전에 이제 짜장면이나 짬뽕이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민트 초코에 대한 이제 그런 형태의 뭔가 짤을 만든다든지 유신 제기를 하는 거죠. 나는 민트 초코 싫어해. 이걸 왜 먹지? 누구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야, 그걸 이런 이유 때문에 먹는 거야. 근데 그런 악이 벌어지면서 이제 재밌게 뭔가 여러 가지 짤들이 만들어지면서 심지어 이걸 민초단이라 그래서 우리는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게 운동으로까지 벌어지고 그냥 재밌게 그냥 노는 겁니다. 근데 그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밀레니엄 세대들은 하나 문화구나. 어떻게 보면 시리어스한 트롱타이라고 불리는 그런 네트워크를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40대가 넘었기 때문에 저만 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하려면 얼굴을 보고 같이 목욕탕도 갈 수도 있고 같이 술을 한잔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밀레니엄 세대들은 랜선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랜선 친구라는 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랜선 친구와 굉장히 위크타이라 그래서 소소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고 소소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가볍게 뭔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얘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여담입니다만 교수님께서는 그 민트 초코 좋아하십니까?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게 이제 운동이 만들어졌을 때 참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이런 거 가지고도 밈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약간 웃고 넘겼습니다. 예, 저희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도 서로 민트 초코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걸로 지금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 파인애플 피자도 있대요. 파인애플 피자 그렇죠.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특히 연예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이렇게 밈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소속사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워낙 연예인들 분들이 어리시니까 20대 초반이니까 일부러 이렇게 파인애플 피자 시킨 걸 올리면 또 엄청나게 댓글이 달립니다. 그만큼 재밌네요. 아시는 분들끼리의 놀이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청자분들께도 좀 궁금한데요.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제가 문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뭐 좋아한다, 파인애플 올라간 피자 좋아한다 그러면 1번을, 파인애플 피자 별로다 하면 2번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 또 나눠보죠. 자, 과거에도 이런 패러디라고 할까요? 이런 또 문화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드라마 태조왕건인가요? 그 궁예의 대사, 누가 기침 소리를 내오는 거, 뭐 이런 대사는 아직도 좀 사용이 되곤 하는데, 이런 문화들이 지금의 밈과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큰 본질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유의적으로 가지고 논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털이라고 소위 불리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다양성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뭐 메이저의 뭐 케이블 TV란 TV 나오지 않으면 내가 그 밈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 밈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은 뭐 하이텔 세대라고 하는 옛날 그런 인터넷이 있던 시대는 굉장히 느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래픽 같은 것도 굉장히 조악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민트 초코단에 들어가 있으면 그 민트 초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뭔가 짤 같은 것들을 내가 동영상이든 이미지로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엔 그 중요한 코드가 유저 제너레이트 컨텐츠라 그래서 유저들이 직접적으로 그 컨텐츠에 얼마만큼 인발브를 해서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디지털 세상이 그게 폭발적인 거죠. 누구라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밈 현상이라는 것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뭐 주기는 굉장히 짧을 수는 있습니다. 오래 가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누구나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는 이런 유행어가 사실 TV 같은 매체에서 좀 촉발이 돼서 대중에게 이렇게 퍼진 형태였다면 밈은 좀 대중이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밈을 너무 또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면 그 원래 원류적으로 이제 얘기했던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뭐 4달러라든지 아니면 뭐 묻고 더블로가 이런 것들도 너무 이제 보통 기업들이 그렇거든요. 기업들이 이런 뭔가 밈 현상이 생기고 사이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 빅데이터 검색해보면 많이 걸리니까 그거와 관련된 CF를 만들어서 상품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대중의 수면으로 올라가다 보면 또 흥미를 잃는 거죠. 새로운 또 이제 밈을 나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내가 원래 재밌기 위해서 만든 거지 누구한테 강력하게 뭔가 영향을 미치거나 돈을 벌거나 그렇게 해서 만든 경우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너무 인위성이 또 뛰다 보면 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호응이 높은 일부는 광고로 좀 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경제적 효과까지 소비 트렌드까지 좀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민초에서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도 이제 빙그레 디지털 쪽에 이제 자문교육을 오래 하고 있는데 빙그레가 슈퍼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맛을 선택을 할 때 이제 민초 이런 것들이 떠든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맛을 만들어낼 때 얼마만큼의 암묵적인 이제 호응이 있을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페이스북이 거의 한 400억 달러를 들여서 기피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이런 움짤 있지 않습니까? GIF 파일이라고 하는 뭐 그래픽 인터체인지 포맷이라고 하는 움짤 이렇게 만드는 이제 그런 파일을 공유시키고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의
넘겨주고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젊은 밀레니엄 세대들이 텍스트 안 보내는 거예요. 텍스트나 이모티콘 보내는 게 아니라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를 재밌는 문자를 보내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회사 자체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페이스북 같은 게 이렇게 하겠죠. 만일에 제가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뭐 유행하는 밈하고 관련된 햄버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들. 그럼 햄버거를 쳐보면 아마 버거킹이라는 이런 햄버거 파는 회사들은 그때 자기가 만든 밈 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뭔가 광고가 걸릴 수 있도록 뭔가 페이스북하고 딜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소비자층에서 생각하지는 않으실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현상을 또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광고를 할 건지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만들지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2558번님께서는 저는 60대인데 민트 초콜릿 좋아합니다. 달달하면서 은근히 기분 좋아지고요. 30대 자녀들과 같이 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민트 초코 단이었네요. 8266번님은 파인애플 피자 엄청 좋아요. 수고하세요라고 하셨고 4687번님께서도 역시 파인애플 피자 상큼해서 좋아요.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 밈문화 저희가 긍정적인 그리고 어떻게 유행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좀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까? 사실 모든 인터넷 문화가 양날의 검이 있겠죠. 하다 보면 너무 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과열하다 보면 이제 사실은 밈은 풍자의 요소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인 1강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이제 놔지 않고 순기능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춤을 오리지널로 추신 분이 쿨하게 넘기고 비가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 때 가수였는데 시즌 비시즌이라고 하는 유튜브도 만드시고 사실 그 유튜브에 처음에 몰려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비의 1인 1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0대 10대들한테는 비는 전성기 때 모습을 거의 못 봤을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누구를 이제 비꼬거나 그냥 재밌게 가지고 노는 건데 그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면 오리지널리티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되게 심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순기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 풀리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풀리다가 이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9278번님께서 예전에는 인터넷 문화하면 X세대, N세대 같이 젊은 층 소비 문화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밈은 연령 불문하고 다들 좋아하는 문화 같네요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사실은 과거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란 문화는 소위 말해서 20대, 30대라고 불리는 MZ세대들이 주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좀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특히 나이 드신 이제 시니어 분들이 요즘은 시니어 분들이 오히려 더 여유가 있으시고 또 돈도 있으시고 은퇴 이미 준비가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과거에도 이제 소비 계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자녀분들한테 손쉽게 인터넷 사용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배워서 요즘은 시니어들이 아시겠지만 유튜브 가가지고 뉴스도 보시고 주식도 보시고 트로트 관련된 것도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연령 있는 분들도 밈 문화를 즐기시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MZ세대가 더 높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전 세대에 다 걸쳐가지고 다 노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문화심리학자인 이승윤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밈 현상 이야기하면서 설마 눈에 보이게 이 노래 틀겠어 했는데 진짜 트네요. 이제는 애청자분들도 매일 방송 끝날 때쯤엔 오늘은 이 노래겠네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좀 예상 벗어나는 노래 좀 전해주세요. 자, 비의 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